남편이 죽은 지 석 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젊은 여인의 마음처럼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둘러진 흰 상복은 아직 닳지 않아 새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이제 겨우 25, 시집 온 지 2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민주는 김진태 회장과 이윤숙 여사의 외아들이었죠. 석 달 전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덮쳐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날 이후 젊은 아내 서연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댁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2층짜리 큰 저택이었습니다. 밖은 차들로 붐볐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는 세 사람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서연과 시어머니 이윤숙 여사,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시아버지 김진태 회장이었죠. 그 누구도 그토록 점잖고 위험 있어 보이던 김 회장이 서연이 곧 겪게 될 끔찍한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권했지만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부터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제단 앞에 몇 시간씩 앉아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반면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했고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답게 깔끔한 옷차림에 과묵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자만의 직감으로 최근 들어 자신을 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장자가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기는 시선은 더더욱 아니었죠. 마치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 나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례식이 끝나자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친구들의 방문도 줄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비극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잠겨있던 서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해자는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려 애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서연은 부부가 함께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그대로였고 남편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상을 조립하다가 실수로 긁어놓은 옷장 모서리에 흠집도 여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는 이제 없었습니다. 낮 동안 서연은 슬픔을 잊기 위해 애써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여의도의 작은 회계법인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팀장님이 그녀를 아껴주셔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그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재단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여전히 과묵하고 근엄하며 건설 현장 일로 바쁜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온 김 회장이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아직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게냐?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어머님께서 너무 약해지셨어요. 오빠가 떠난 뒤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세요. 김 회장은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막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생각도 해야지. 너는 아직 젊은데 이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야. 남들이 보면 수군거릴 게다. 그 말에 서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말투였죠. 하지만 그녀는 애써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남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실 때까지는 차마 떠날 수가 없어요. 김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그는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는 살짝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굳은 채 서 있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속셈을 가진 낯선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차가운 방 안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회장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에 서연의 방문을 두드리며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닭곰탕한 그릇이나 영양제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아내였을 때조차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서연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그녀를 훑어보는 눈빛에는 이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옷을 벗기는 듯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창백한 얼굴로 아침마다 복도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떨리는 걸음으로 욕실을 나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방문 뒤에 나무 의자를 괴어놓았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빨랫감을 챙겼습니다. 세탁기를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방 안에 걸어두었던 그녀의 베이지색 실크 잠옷이 바닥에 더러운 빨래 더미 속에서 구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낯선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있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이가 내 방에 들어왔던 걸까?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거세게 일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저녁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님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또다시 서연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무거운 숨결이 목덜미 바로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어제 네가 끓인 김치찌개 맛있더구나. 꼭 내 시험이 젊었을 때 맛 같았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처럼 착하고 순한 여자는 요즘 드물지.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으며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의 손이 닿자마자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이 피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기이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워서. 괜찮다. 김 회장은 몸을 숙여 조각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그저 일깨워 주려던 것뿐이다. 남편 없는 여자가 남의 집에서 살려면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걸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훈계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동료였던 절친 지호에게 문자를 보내 몇 가지를 털어놓았지만 차마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호는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 괜찮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차가운 집에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망설임이 자신을 악몽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 피곤함에 잠이 들었을 때 방문이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괴어놓았던 나무 의자가 마치 누가 밀고 들어오려는 듯이 살짝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분, 그리고 2분.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복도 쪽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벽 모퉁이에서 어떤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문을 닫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중으로 잠그고 옷장까지 끌어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얼굴은 퀭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이 여사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다림질이 잘 된 하얀 셔츠에 정장 바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모범적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속에 사악한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느냐? 그가 평소와 같은 톤으로 물었습니다. 네, 잠이 좀 안 와서요.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방문이 낡아서 밤새 삐걱거렸나 보구나. 이따가 사람 불러서 고쳐주마.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었죠. 그는 시선을 피하는 대신 마치 이 게임이 점점 더 흥미로워진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서랍 속 속옷이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래지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구석에 단정하게 접어두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김 회장 외에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아직 무언가를 말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무서워. 더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는 시아버지가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아. 우리 집으로 와.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하자.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날 아들의 재단 옆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였고 바로 그 점이 서연으로 하여금 그녀를 참아 버려두고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만일을 대비해 휴대폰 카메라를 문 쪽으로 향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행동이 훗날 끔찍한 범죄의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도에서 다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이번에는 문이 단지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철컥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살피는 것처럼 살짝 흔들리는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을 막아놓은 옷장이 밖에서 미는 힘에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김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문을 힘껏 밀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멈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밖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10초가 흘렀지만 발소리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출근한 틈을 타 조심스럽게 가방을 끌고 나와 지우의 집으로 곧장 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막 대문을 열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디 가느냐? 서연은 돌아보며 애써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려고요. 그 여행 가방을 들고 그는 눈썹을 치켜떴고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려는 게냐? 예의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더는 못 참겠어요. 서연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김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 집엔 이제 세 사람뿐인데 누가 널 어쨌다고? 아니면 내가 무슨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냐?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눈빛, 말투, 행동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저 바보 아니에요. 김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 집 사람이다. 내 며느리야. 내 남편은 죽었고 이제 아무도 널 딸처럼 여기지 않아. 내가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줬으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들어야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은 소리치며 가방을 던질 듯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나간다고 끝날 것 같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널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운 버릇없고 행실 나쁜 여자로 믿게 될 거다. 누가 널 믿어주겠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휴대폰을 열고 문고리가 돌아가고 복도에 어른거리던 그림자가 찍힌 어젯밤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침묵 대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녹음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에 숨어있는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병적인 행동을 기록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작은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받은 탁상시계 안에 위장된 카메라였죠. 그녀는 또한 비정상적인 소리가 감지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모든 파일은 암호화되어 그녀와 지우만 아는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빨래를 가져다 주면서 서연은 한참 동안 이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항상 정면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말을 믿어주시겠어요? 이 여사님은 손을 멈추고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묻지 마라. 나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 그 대답은 무딘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김 회장 같은 사람과 수십 년을 아내로 살면서 이 여사님은 조용하고 지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똑같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녀의 눈빛은 서연에게 자신보다 더 강해지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풍겨오는 진한 소주 냄새의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모든 소리를 녹화했습니다. 서연아, 김 회장이 문 밖에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문 열어라. 그의 손이 문을 가볍게 두드리다가 점점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네가 뭔데? 서연은 베개를 꽉 쥐었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녹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김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짧은 녹음 파일을 지우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파일 좀 보관해줘. 더 모을 거야.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지우는 단 3글자로 답장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어. 서연의 어두운 삶의 작은 빗줄기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 회장 같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인,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중 서연은 낡은 옷더미 아래 숨겨진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빛이 바랬지만 그녀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이윤숙 여사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은 낡은 스웨터 더미 아래에 눌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주인의 운명처럼 말이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물건을 뒤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옷장을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우연히 손에 수첩의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이 여사님의 표정이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일기장이세요? 이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며느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등 뒤에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봤다면 그냥 읽어보렴. 그녀는 처음으로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자신만의 세계로 다른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체념과 눈물,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로 가득한 세계로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6월 17일. 오늘 나는 울었다. 내 남편 때문에 울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찌개 그릇이었다. 김치가 너무 익었다며 그는 나를 욕하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 밤이 되자 굶주린 짐승처럼 나를 덮쳤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씨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생기면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노예가 되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한 번은 그가 17살짜리 새 가정부를 데려왔다. 그 아이는 사흘 만에 도망쳤다. 아무도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 페이지마다 글자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의심했던 것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이제 김 회장과 거의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저 과묵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너무나 약해서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고통을 묻어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똑같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구해줄 힘은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진실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녀와 마주서서 수첩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도요. 이 여사님은 가볍게 떨었지만 이내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는 자기 체면을 깎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지난밤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의지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도 시어머니가 겪었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회장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며느리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을 때 서연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도 함께였습니다. 카메라는 문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옷장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무기, 진실을 손에 넣었습니다. 변화는 서연이 아니라 김 회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거나 뜨거운 죽을 가져다주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신적인 압박으로 서연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시간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훑어보며 평소보다 더 오래 시선을 멈췄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등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이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모든 녹음 및 녹화 파일은 즉시 그녀와 지우가 관리하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백업되었습니다. 그녀는 주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상상도 못할 화분, 옷장 구석,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위장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 여사님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김 회장이 갑자기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직감이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기에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2층 서재는 평소처럼 깔끔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살짝 걷혀 있어 가느다란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네가 많이 변했구나. 그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순하고 예의 바르더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서연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짧게 물었습니다. 날 고소할 생각이냐?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고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니다. 이 집에 뭐가 새로 생겼는지 다 알아.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카메라를 어디에 숨겼는지 못 찾을 것 같아. 그녀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잘못한 게 없으시다면 녹화되는 게 뭐가 두려우세요? 김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회가 그깟 하찮은 영상 몇 개를 믿을 것 같아? 나처럼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이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모함당했다고 하면 믿을 것 같으냐?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결정하게 두죠. 김 회장은 바싹 다가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외줄 타기 하는 거야. 나는 널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내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을 당하길 바라는 거냐.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 대신 돌아서서 비웃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경고하는 거다.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서연은 방을 나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그가 한 말들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도덕과 권력의 탈을 쓴 교묘한 협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아는 사람을 찾아볼게. 너 거기서 나와야 해. 빠를수록 좋아.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그 사람과 같이 살고 계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편에 서도록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여사님은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만약 그녀가 용기를 낸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침묵해온 사람이 과연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묻어버릴까? 그날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얇은 커튼을 흔들었고 그것은 마치 위태롭고 불안한 서연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배를 깎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이 여사님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문은 아침 일찍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과묵한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의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과의 대화가 협박으로 끝난 후 서연은 혼자서는 그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돈도 인맥도 서연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그의 아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사님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녀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그이가 저뿐만 아니라 인천에 계신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협박했어요. 무섭지만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물러서면 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저처럼 당할 거예요. 어머님께서 일기장에 쓰셨던 그 가정부처럼요. 이 여사님은 움찔했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네가 읽었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성격 알잖니? 옛날에 내 여동생이 이웃에게 그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직장에서 잘리고 고향을 떠나야 했어. 잊을 수가 없구나.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얼굴주름 하나하나에 깊이 새겨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제 친구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편에 서주셔야 해요. 어머님의 증언 한마디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여사님은 손을 빼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니까요. 제 남편 민준 씨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두지 않을 거고 어머님께서 공범으로 여겨지게 두지도 않을 거예요. 서연은 방을 나왔고 이 여사님은 복잡한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습니다. 작은 방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흐릿한 눈에는 밖에서 흩날리는 빗방울이 비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영화처럼 되감겼습니다. 비명소리, 채찍소리, 술냄새, 남편에게 쫓겨나 욕실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밤의 혹독한 추위. 그녀도 한때는 사랑을 알고 꿈을 꾸던 젊은 여자였지만 강요된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며느리가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을 때 이 여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2000년대의 낡은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화, 말다툼,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울음소리가 담긴 테이프들이었죠. 전부 태워버리려고 했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든 자료,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이 여사님이 건네준 나무 상자 속 테이프들을 큰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푹 쉬세요. 오늘 제가 어디 가는지 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물어보면 회사에 갔다고 하세요. 이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경찰서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이 힘든 여정 내내 그녀와 함께해준 유일한 친구는 이미 이동욱이라는 이름의 수사관과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동욱 형사는 지우의 대학 동기로 현재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훑어보니 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가져온 자료들은 예비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김 회장은 인맥이 넓은 사람이야. 지역 사회의 공익 사업도 몇 번 후원해서 발언권도 작지 않아. 조심하지 않으면 이걸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몰아가고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야. 알고 있어요.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경찰 쪽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 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이 의심하면 저희 어머니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봉인되고 접수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김 회장의 차는 마당에 없었지만 이 여사님은 거실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사라졌어.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낡은 나무 상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옷장, 베개, 서랍을 샅샅이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져 아래층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디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이 여사님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에만 다녀왔는데 무서워. 더 이상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서연은 김 회장이 그녀가 없는 사이에 집에 돌아와 이 여사님의 방을 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았어. 테이프 상자도 우리 엄마 휴대폰도 없어졌어. 더는 안전하지 않아.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 부를게. 넌 집만 챙겨. 내가 사람 보낼게. 하지만 떠나기도 전에 대문이 갑자기 쾅 닫혔습니다. 김 회장이 마당 한가운데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착한 며느님. 서연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단 1초도 있고 싶지 않아요.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깟 이상한 영상, 몇 개랑이 미친 늙은이의 헛소리로 날 무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당신은 악마야. 30년 동안 내가 침묵한 건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였어. 입 닥쳐. 김 회장은 고함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기만 해봐요. 경찰이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한테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다고요. 그 말에 김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갑작스러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픽업 트럭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운전사는 지우의 친구로 서연과 이 여사님이 지난 2달간 지옥과도 같았던 그 집을 신속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익숙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보금자리였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병적인 집착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한 인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임시로 구해준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 고급 침대도 넓은 식탁도 없었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김 회장의 집을 떠난 첫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방구석에 누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동안의 정신적 충격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침묵 속에 살다가
갑자기 빗속으로 끌려 나온 그녀는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수사관인 이동욱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신 녹음 파일을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김 회장을 소환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어머님의 녹음 테이프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제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훔쳐갔죠. 네. 하지만 제가 어제 이메일로 사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잘했군요. 보고서를 작성했고 상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막 피어난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깟 싸구려 장난으로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인천에 있는 내 어머니는 과연 무사할까?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가족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저 서울에서 온 지인인 척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즉시 김 회장이 비열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 주세요. 이 형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증인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내시거나 믿을 만한 지인 댁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김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내부 조사 단계였기 때문에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옛 지인 몇몇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김 회장님은 좋은 분인데 설마 네가 이야기를 꾸며낸 건 아니겠지? 조심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는 건 집안 망신이야. 서연은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뿐이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첫 조사에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심지어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로 불안정한 상태죠. 저는 아버지로서 먹을 것, 잠자리를 챙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성폭행범으로 모는군요.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서연과 이 여사님의 진술이 제시되자 그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바꾸고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 회장의 옛 부하 직원으로 지우에게 그 사람한테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집까지 잃게 만든 적이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괴물이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존재였기에 이번에 그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수십 년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낯선 사람이 이 형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김 회장의 집에서 도망쳤던 가정부의 여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아이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이제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과거 가정부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그녀의 이름은 미영, 32살이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외모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경찰서에 나타났고
진술서에 서명할 때 얼굴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는 겨우 17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김 회장님 댁 가정부로 보냈죠. 딱 사흘 일했어요. 이 형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미영은 침을 삼키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밤 그가 언니 방문을 두드리며 술에 젖은 셔츠를 빨아달라고 했대요. 언니는 믿었지만 막 방문을 나서자 그가 문을 막고 벽으로 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손톱으로 그 사람 팔을 핥히고 겨우 도망쳤어요.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복수당할까봐 1년 넘게 지인 집에 숨어 살았어요. 가족들도 소문이 두려워 이 일을 숨겼고요. 미영의 진술서는 작성되어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 한 번의 고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행위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피해자들은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호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언론에서 사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준비됐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여론이라는 두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쉽게 이끌리지만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면 태도를 바꾸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릴수록 김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밤 서연이 시어머니와 함께 원룸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소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에게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의심 없이 나가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와 뒤에 탄 검은 재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남자가 마당으로 무언가 담긴 봉지를 3개 던지고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목이 잔인하게 잘린 죽은 닭이 튀어나왔고 검붉은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고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2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모든 것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지. 경찰은 이후 이것이 증인 협박 행위임을 확인하고 서연 모녀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연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의에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회장은 미쳐가고 있었고 그는 가장 잔인한 짓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형사도 더 긴장했습니다. 급하게 만난 자리에서 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2주 안에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증거 하나가 조작되거나 진술 하나가 번복되면 사건은 기소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재판날까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김 회장은 또 다른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서연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며느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친딸처럼 돌봐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저의 모든 친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절반은 병적인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절반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법정에 설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역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회장을 성추행,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공사업을 후원했던 대형 건설사 대표인 김 회장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다니 복 나갈 일이야.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다니. 저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김 회장님 같은 분은 다들 점잖다고 칭찬하는데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절친 지우가 변호사를 돕기로 나섰습니다. 그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가정폭력, 특히 가정 내 성추행 피해자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 회장 측도 명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자신의 언니를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던 증인 미영이 갑자기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이 형사에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족이 협박을 받았어요. 제가 진술을 철회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아이가 사고를 당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형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나요? 누가 전화했는지, 누가 찾아왔는지 없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법정에 설 수 없어요.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매수와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서연과 이 여사님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기억의 조각이 마음에 칼날을 박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진실의 벽을 쌓는 벽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야기하며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나를 때린 건 내가 왜 외박했냐고 감히 물었을 때였어. 유리컵을 내 얼굴에 던졌지. 피가 베개를 적셨지만 나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했어.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녀의 친정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와 다른 원룸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긴장감은 더 이상 말다툼이 아니라 선과 악, 두 진영 간의 지략 싸움과 인내심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 계정에 11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김 회장이 한밤중에 서연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투, 눈빛, 몸짓이 편집 없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영상은 이전에 언급된 적 없는 천장 선풍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게시자는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건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여론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눈빛은 연기할 수 없어. 세상에 몇 년 동안 점잖은 척하더니 악마였네. 저 아가씨가 너무 안 됐다. 정말 용감하다. 서연은 누가 올렸는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일 수도, 이 형사일 수도, 혹은 차마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돕고 싶었던 증인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진실은 김 회장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삭제할 수도 은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서울의 대형 건설사 대표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
충격적인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그날 아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 기자, 여성보호단체 대표,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여론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 얽힌 재판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 서연을 텅 빈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 공허함 뒤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 못 이룬 밤들로 눈 밑은 거뭇했지만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변호사와 지호, 그리고 시어머니인 이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손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김진태, 58세, 서울시 중구 거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협박 및 강요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 도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문에까지 났던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피고인석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힘차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으로 원고를 친딸처럼 아끼고 길렀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것과 같은 병적인 행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감정적인 판단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전체가 약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원고 측 변호인이 일어서서 서연의 방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편집이나 조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직접 수집한 증거이며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본은 사건이 공론화되게 한 달여 전부터 보관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저희에게는 피해자인 이윤숙 여사님, 즉 피고인의 합법적인 아내이자 30년간 고통받아온 분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여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진술서는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침묵하면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그 사람에게 구타당하고 강요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는 제 며느리가 그 비극을 반복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고 아버지로서는 더더욱 자격이 없습니다. 그 증언은 법정 한가운데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고 김 회장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갑자기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사전에 검증된 유효한 직접 증언이므로 기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불려 나왔습니다. 야윈 몸의 여인은 눈은 흐렸지만 증인석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제 딸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저는 그저 제 자식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재판장님께 간청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김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돌아서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첫 재판일의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이틀 후에 속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누군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시아버지였잖아요. 서연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침묵하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에요. 두 번째 재판일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듯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좌석은 꽉 찼고 기자들은 복도에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두 손은 등 뒤에서 꽉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첫날과 달리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이미지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격하는 자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절차가 끝나자마자 피고 측 변호인은 갑자기 두꺼운 서류철과 함께 3분짜리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것은 원고의 부적절한 품행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이 예전 직장 동료였던 한 남자와 카페에 있는 것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꽤 가까이 앉아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인 후 웃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외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소가 평판을 피하고 심지어 외도를 숨기기 위한 연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굳어버렸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즉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고 선을 넘는 신체 접촉도 없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의뢰인은 영상 속 남성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있는 옛 동료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영상의 내용을 인격적 요소로 사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반론을 인정하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직후 김 회장은 갑자기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왜 법원이 집을 나가려 했던 여자의 말을 믿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옷을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연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친정애가 있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다음은 30년간 침묵했던 아내 이 여사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가 처음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밖에 서서 서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께 간청합니다. 제 비겁함 때문에 제 며느리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관인 이동욱 형사가 전문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 영상, 일기장, 그리고 숨겨진 카메라의 하드드라이브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시간과 내용이 일치했으며 편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원본 파일이 피고인이 소환되기 전에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함정이나 조작은 없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서연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때 시댁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집에서 저는 감히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저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 때문에, 예의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참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덕이 약자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한 것은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많은 눈들이 붉어졌고 배심원단 중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평소보다 천천히 필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는 최종 변론과 판결이 내려질 마지막 재판일에 속게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더 이상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가 흩날리며 마지막 재판일의 우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 두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편견에 가득 찬 사고방식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굳건한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 여사님, 지우 모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이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재판은 오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원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검찰 측 대표가 일어나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디지털 기술 감정 결과, 영상 및 음성 증거, 그리고 관련 요소를 바탕으로 한 논고를 낭독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김진태가 며느리인 박서연 씨의 신체적 불가침권을 여러 차례 침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협박과 종속 관계를 이용한 수법을 동반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증인의 입을 막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역고소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 등 가중 처벌 사유를 고려하여 검찰은 위 죄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 전체가 작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복도를 따라 보이지 않는 장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김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도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뒤에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저는 권력과 돈, 그리고 집안 사람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늙을수록 저는 더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자신을 견뎌온 아내, 이 여사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소. 나는 제대로 된 아버지였던 적도 없소. 그리고 오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라고 할 면목도 없소. 그리고 그는 한때 공포의 끝으로 몰아넣었던 며느리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네가 평온하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한 여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김 회장이 마침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즉시 구속한다. 경찰이 즉시 그를 연행했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려 말없이 서연과 이 여사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었는지 아니면 교활한 여우의 마지막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을 바라보았고 눈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흘 후 서연과 이 여사님은 원룸을 떠나
지우와 여성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그리고 현관 앞 작은 마당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지만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새 집에 온 첫날, 이 여사님은 마당을 서성이며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나는 벽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나이에 매일 욕설 없는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김 회장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순간부터 그녀는 인생의 낡은 장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은 행복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길을 나서는 것도, 지인들의 시선도, 호기심 반 동정, 반 섞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한이웃이 놀러왔다가 이름을 알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그 박서연 씨, 시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서둘러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건 어떠니? 우리는 충분히 겪었잖니.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계속 숨어야 한다면 나중에 누가 감히 일어서겠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예전 회계법인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옛 상사가 먼저 다시 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집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손은 약했지만 주인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앉아서 채소 다듬고 파만 썰어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현관 밖에 놓인 몇 개의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이웃집 6살짜리 여자아이는 매일 오후 놀러와서 사탕을 자주 주는 서연을 착한 서연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초저녁 지우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성지원단체 언니들이 서연 씨랑 어머님께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어. 두 분이 해낸 모든 일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영웅은 아니에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죽은 후로 중단했던 일기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다. 행복은 그리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곳에서 김 회장은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침 속에서 쇠창살 뒤에서 죄를 지은 자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한때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3월의 서울, 날씨는 온화했고 노란 햇살이 집집마다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골목 앞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거의 2달이 지났지만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바람에 삐걱거리는 나무문 소리에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피고측이 그녀를 비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영상에 등장했던 옛 동료 현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현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니 좋네요. 회사에 서연 씨만큼 커피 잘 타는 사람이 없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은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이 컵을 다시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현식 씨는 책상 위에 작은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만든 깨강정인데 생강이 들어있어서 잠이 잘 올 거예요.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대화는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여운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연애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계나 동정 혹은 엿보는 시선 없이 평범하게 대해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여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현식이라는 청년 괜찮아 보이더구나. 예의 바르고 착하고 자주 뭘 사다 주던데 너도 마음이 있니? 서연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반대 안 하세요? 이 여사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반평생 이상을 잘못 살아왔. 시키는 대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했고 매일같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네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한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필요 없어. 그저 내 감정에 솔직해지면 된다. 너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은 곁에 둘 가치가 있고 너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머물 자격이 없어. 이 여사님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부드러운 포옹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시어머니가 단지 고통을 견뎌온 어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한 명의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식 씨는 서연과 이 여사님을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농담을 하며 걸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현식 씨는 멈춰서서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약 두렵다면 제가 기다릴게요. 대답은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처럼 계속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두려웠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가라앉아 기쁨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싶어졌다. 누가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동시에 이 여사님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동네 여성회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돕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몇 번의 모임 후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이기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저희가 겪은 일에 이름을 붙일 용기도 없거든요. 이 여사님은 웃었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명하기 위해 펜을 잡았던 날, 나는 30년간 그림자처럼 산 후 나 자신을 구한 날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이 현관 아래 함께 앉아 있을 때 서연은 이 여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그날 제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일어서실 수 있었을까요? 이 여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네가 해냈기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4월 첫째 주, 서연이 일하는 회사에 이메일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는 유명 TV 프로그램의 작가였습니다. 실제 인물, 실제 이야기. 저희는
언론과 여성보호단체를 통해 서연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공감했지만 서연 씨가 겪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연 씨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만약 준비가 되셨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은 그 이메일을 적어도 10번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과장된 말도 선정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망설이게 한 것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과연 온 사회와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스레인지 옆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며 이 여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더러 모든 걸 이야기해달래요. TV 방송에 나가면 수백만 명이 볼 텐데요. 어머님. 이 여사님은 생선을 뒤집다가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집안 망신시키는 여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또 꺼내냐고 하거나 더 나쁘게는 제가 겨우 봉합한 상처를 다시 들출까 봐요. 이 여사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아프다면 말할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 네가 말한다면 기억하렴. 너는 나 같은 사람들, 아직 입을 열지 못한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란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서연은 MC와 마주 앉아 카메라 불빛 아래 있었습니다. 뒤에는 고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다 라는 프로그램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은 화장기 없었습니다. 어떤 화장도 그녀의 깊은 눈매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초, 그리고 2초,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미래의 딸이 여성이 침해당했을 때 가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사회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정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선 한 여성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MC는 눈시울을 붉혔고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 후에 방송되었고 단 24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성추행, 강요의 증인이거나 피해자였던 아내들, 딸들, 심지어 남성들로부터 수천 통의 메시지가 프로그램 게시판으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52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28년간 폭력적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연 씨가 용감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익명의 한 여대생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엄마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서연 씨가 두려움 없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서연은 모든 것을 읽지는 않았지만 게시판을 열 때마다 한두 개의 글만 읽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당에서 이 여사님은 시장에서 새로 사온 채송화 한 줄을 더 심었습니다. 서연이 나와서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원을 다 채우실 작정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꽃이 핀 걸 보면 오늘이 새로운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잖니. 한때 같은 가해자의 피해자였던 두 여인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평판이나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란 침묵하며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서연과 이 여사님의 서울 외곽 작은 집은 갑자기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대문 너머로 힐끗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장의 몇몇 상인들은 두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겨우 한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봤어요. 그리고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슬프지도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자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조차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옛 얼굴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용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소식이 퍼지자마자 서연과의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선은 서연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고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으며 서연이 장학금 시험에 떨어졌던 밤에 함께 울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용선은 서연이 현관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셔츠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손에는 비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용선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겪은 모든 일을 다 읽었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침묵을 선택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용선을 집으로 들여 차를 따랐습니다. 용선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한때는 네가 정말 미웠어. 알아.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 나는 무서웠어. 내 편에 서면 나도 휘말릴까봐 두려웠어.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속죄하고 싶어.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나처럼 당하는 누구에게도 다시는 침묵하지 마. 용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자의 포옹이 수년간의 공백을 모두 지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의 매듭 하나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서연의 죽은 남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김 회장을 완강히 편들며 며느리니까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모진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와 대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이제 진태는 감옥에 있고 나는 면목이 없구나.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한번 고개 숙이고 싶었을 뿐이다. 서연은 그를 보며 예전에 자신을 말 많은 여자라고 욕하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문을 열고 물을 따라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아버님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인정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원망을 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서연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목이 메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를 위해서 그냥 참아라. 이 일이 퍼지게 두지 마. 이제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참으라고 가르친 내가 틀렸어. 나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엄마에게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서연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깨달으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주 내내 작은 집은 비난이 아니라 사과하고 듣고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처음부터 서연의 곁을 지켰던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국제기구에서 너에게 지역 내 여성 인권을 위한 용감한 여성상을 수여하고 싶어해. 네가 후보로 추천됐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피해자였을 뿐인데. 그리고 일어섰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영웅이야. 그날 밤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예전 프로그램 영상을 다시 보다가 한 부분을 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주 전에 자신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침묵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채송화가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5월, 서울은 햇살이 가득했고 자귀나무 가지 위에서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이 여사님은 채송화 화분의 잎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앉아 국제기구에서 온 공식 초청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박서연님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용감한 여성상 시상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또한 동의하신다면 동남아시아 지역 가정폭력 방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사님은 서연이 한숨 쉬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기 싫으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에게 공격당하고 우울증을 겪었던 여자일 뿐이에요.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여사님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살아남았고 감히 맞섰다. 너는 나를 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하지 않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는 서연을 지우 그리고 단체 대표와 함께 한국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큰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서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회복과 재생의 여정으로서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그녀를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한 태국 여성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침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 보호 센터의 고문이 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나 침묵 속으로 내몰렸던 여성들을 위한 무료 소프트 스킬 강좌를 열었습니다. 수업은 수십 명 규모로 작았지만 매 수업마다 오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때린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날 무렵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사랑을 믿으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가장 조용한 날들 동안 곁에 있어 주었던 남자 현식 씨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언덕 아직도 가고 싶으세요? 저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밖에서는 초여름비가 양철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편 30년간 말 못하는 아내였던 이 여사님은 이제 노인 여성 지원단체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를 돌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늙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진작 30년 전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이제 제 자신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6월의 어느 오후 서연과 이 여사님은 함께 현관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그들의 머리카락 위로 노랗게 내려앉으며 예전과는 다른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찬 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셨을까요? 이 여사님은 미소 지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네가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저 계속 나아갈 뿐이지. 지금처럼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누구도 그들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존엄성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영원히 묻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숨겨진 것들이 한 사람을 매일, 매년, 매 세대에 걸쳐 조용히 죽여갑니다. 서연은 한때 순진한 소녀로 그저 착하고 인내심 있게 살면 인생이 자신을 아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침묵하는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생은 적절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감히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아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시아버지를 고발했을 때 서연은 단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고 인내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배워온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있었습니다. 독재적인 남편과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이 여사님은 사회의 수많은 다른 아내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풍이라는 이름에 쇠창살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용서하기로 선택했지만 그것은 악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약했던 날들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원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행동하기로 선택했지만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생존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지 말라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요구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던 그 청년은 상대방이 상처투성이일 때 곁에 있어주는 성숙한 사랑의 한 형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한때 회의적인 시선과 악의적인 험담이 있었던 사회도 진실이 용기로 밝혀지자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결국 인생은 화려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충실하게, 필요할 때 용감하게, 끝까지 선량하게 살면 아무리 많은 풍파를 겪더라도 좋은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아무리 많은 도덕에 가면 뒤에 숨어도 진실의 빛이 비추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한때 서연과 이 여사님처럼 피해자였고 침묵했고 두려워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잠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당신을 영원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여성들의 여정은 매일 모든 사람에게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